주기 660년, 백제가 이 땅에서 사라졌다. 백제의 마지막 수도 사비는 폐허의 도시가 됐다. 그리고 백제의 운명과 함께 땅속에 묻혀버린 백제 금동 대향로. 백제 최고의 걸작품인 금동 대향로는 누가, 왜 만들었을까? 이 아름다운 유물에서 백제시대 한 불효자의 이야기를 만난다. 이게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이 발굴 당시에 세상을 워낙 떠들썩하게 했던 유물인지라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바로 지난 93년 부여에서 발굴된 백제 금동 대향로입니다. 이름 그대로 백제시대 쓰였던 향로, 즉 향을 피우는 그릇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은 실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물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미세한 선 하나까지도 실물과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이 부분까지가 뚜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몸체고요. 이 밑이 다리입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열고 그 다음 이 향에다가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향에 불을 붙여서 꽂고 뚜껑을 닫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역시 이 향의 연기가 이 향로의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참 향내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는 이 향로의 모양이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 백제시대 불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향로로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그것은 이 향로를 통해서 백제시대 불효자의 이야기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향로의 모양이라든지 또는 이 향로에 새겨진 문양에 대한 해석은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향로가 언제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의문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백제 금동 대향로가 발굴되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금동 대향로가 발굴된 곳은 부여 능산리, 부여시 가지를 막 벗어난 곳이다. 부여군 능산리엔 부여읍 외곽을 두르고 있는 백제시대 도성인 나성이 있다. 그리고 나성 바깥쪽으로 백제시대 고분군인 능산리 고분군이 자리하고 있다. 백제 금동 대향로가 발견된 곳은 바로 나성과 능산리 고분군 사이에 있는 벌판이다. 향로가 발굴된 이후 이곳에선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은 8차 발굴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발굴 작업을 쉬고 있다. 이곳에서 백제 금동 대향로가 발견된 건 지난 93년. 원래 농경지였던 이곳에 능산리 고분군을 찾는 관람객을 위해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었다. 그런데
주차장 공사를 위해 현장 조사를 하던 중 예기치 못한 발견을 한 것이다. 진흙 구덩이 속에서 진흙과 뒤범벅이 된 채로 향로가 놓여 있었다. 뚜껑과 몸체는 분리돼 있었지만 온전한 상태였다. 향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체 아직은 보안상이기 때문에 어디 말도 못하고 정말 향로는 향로였는데 지금껏 전혀 보지 못했던 거였기 때문에 놀라기만 할 따름이었죠. 정말 이거 대단하다고. 이거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현재 향로는 부여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64cm의 높이의 독특한 모양의 향로. 향로 몸체엔 어디 한 군데 빈틈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수십 가지의 문양이 빼곡이 조각돼 있다. 이렇듯 화려하고 정교한 향로는 백제는 물론이고 고구려와 신라에서도 유래가 없는 것이다. 자연히 발굴지로 관심이 모아졌다. 과연 향로가 발굴된 곳은 백제시대의 어떤 곳이었을까? 향로가 발굴된 이후 본격적으로 유적지 발굴 작업이 시작됐다. 그리고 유적지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많은 유물들이 출토됐다. 파손되긴 했지만 분명 불상의 머리와 몸을 조각한 것이다. 이것은 불상을 화려하게 장식해주는 광배 조각. 일부 조각이긴 하지만 문양이 선명하게 살아있다. 이러한 유물들은 향로가 발굴된 곳이 사찰터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능산리 유적지에서는 눈길을 끄는 유물들이 많이 출토됐다. 무려 10여 년간 지속됐던 발굴의 결과다. 그중 발굴 당시 발굴팀을 흥분시켰던 유물이 있다. 나무 상자 안에 소중하게 보관돼 있는 건 바로 목간이다. 그동안 백제 땅에서 목간이 발견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능산리 유적지에서만 무려 23개가 발견됐다. 목간이란 이렇게 나무 막대기에 글씨를 쓰는 것으로 종이가 흔치 않던 시절 종이 대신 쓰던 것이다. 그런데 목간 중에 절 이름이 쓰여진 것이 있었다. 보희사. 처음 발굴팀은 이것이 능산리에 세워져 있던 사찰의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흥분도 잠시, 또 다른 목간에서도 절 이름이 나왔다. 처음에는 능산리 절의 사찰 명칭이 아닌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이 목간들은 여러 군데의 절 이름이 나오는 걸로 봐서 능산리에 있었던 사찰의 인근 사찰들에서 아마 왕실의 기원 사찰이었다고 생각이 되는 이 능산리에 있는 그 절에 어떤 물품이라든가 메시지 같은 것을 보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목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목간엔 불교적인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글귀도 나왔다. 전생에 맺은 인연으로 한 곳에서 태어났다. 목간은 능산리에 사찰이 있었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다. 능산리 절터에 바로 서쪽. 그렇다면 백제 금동 대향로가 발굴된 이 능산리 사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금 여기서 봐서 지금 풀이 없는 부분, 약간 도드라져 있는 그 부분이 절터의 남쪽 한계에 해당하는 그 남회랑이 되고요. 주춧돌을 근거로 백제 시대에 이곳에 세워져 있었던 건물들을 그려봤다.
사찰마당엔 목탑이 세워져 있었고 그 뒤로 금당과 강당이 일직선상에 배치돼 있었다. 그리고 사찰 주변엔 휘랑이 쳐져 있는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지금 제가 와 있는 이 절의 구조나 모습은 이 부여 박물관 팀에서 그려놓은 복원도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백제 시대 이 부여 능살리에는 바로 이런 모습의 사찰이 세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자, 향로는 바로 이 절의 내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아마 이쪽쯤, 그러니까 절의 서쪽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제 금동 대향로는 이 절에서 사용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향로는 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보면 지금도 그 대웅전 불상 앞에 이렇게 향로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고대 절터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이 유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제 금동 대향로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이것도 역시 향로입니다. 이 향로가 발견이 된 것은 익산 미륵사지입니다. 자, 다음 유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백제 시대보다 좀 후대의 것이긴 합니다만은 조선 시대, 그러니까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기리기 위해서 지은 용주사라는 절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향로가 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백제 금동 대향로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사롭지 않은 모습 때문입니다. 자, 한번 이 향로와 이 향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이 향로는 그 모습이 아주 단순하고 아주 투박해 보입니다. 이 향로가 발견된 것은 백제시대 아주 중요한 사찰터 중에 하나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그런데 이 사찰에선 왜 이렇게 화려한 향로를 썼던 것일까요? 이 사찰은 도대체 어떤 사찰이었던 것일까요? 향로가 발굴되고 불과 2년 뒤인 1995년 능산리 절터에선 또다시 놀라운 발견이 있었다. 바로 사찰마당에 세워져 있었던 탑자리에서 독특한 모양의 유물이 발견된 것이다. 탑자리를 1m가량 파자 그 중심부에 돌이 하나 비스듬하게 쓰러져 있었다. 마치 지금의 우체통 모양으로 생긴 독특한 모양의 돌이었다. 돌 중앙엔 돌과 같은 터널 모양의 구멍이 파져 있다. 그리고 돌의 양옆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모두 스무자였다. 대체 이 돌은 무엇일까? 돌에 새겨진 글씨를 통해 그 의문을 풀 수 있었다. 백제 창왕 13년에 매형공주가 사리를 공양했다. 즉, 이 돌 속에 사리를 넣어 공양했다는 이야기다. 안쪽에도 이 사리 장치를 안에다 넣을 수 있는 그 사리 공이 이렇게 파져 있는데 그 공의 윗부분도 위에 외형하고 같이 이 아치 모양을 이루는 그런 형태로 뚫어져 있습니다. 그 사리 장치를 안에다 넣고 바깥 부분은 아마 목재로 제작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여닫이 문 같은 그런 장치가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게 그렇게 안쪽에 그 내각을 파서 구조를 완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돌은 사리함을 넣어두던 감실, 즉 사리감이다.
사리를 넣은 사리함을 이렇게 사리감 안에 보관했을 것이다. 원래 사찰마당에 탑을 세울 때엔 그 안에 사리나 불교 경전을 넣는다. 그런데 대개 목탑의 경우는 심초석, 즉 탑의 중심 기둥에 구멍을 뚫고 사리함을 넣는다. 그런데 능선리 사찰에선 이렇게 독특한 모양의 사리감을 따로 만들어 사리함을 보관했다. 능선리 사찰에선 왜 이렇게 독특한 모양의 사리감을 따로 만들어 탑에 안치한 것일까? 여기에서 사리감에 쓰여진 글씨에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왕 13년. 이것은 바로 사리감이 공양된 연대다. 그렇다면 창왕 13년은 언제인가? 삼국사기에 눈에 띄는 기록이 있다. 성왕의 맏아들인 위덕왕의 이름이 창이란 것이다. 사리감에 새겨진 창왕은 성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백제 위덕왕이다. 여기서 이제 창왕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창왕은 이제 백제 그 위덕왕이 생전에 이제 불려졌던 이름이 되겠습니다. 왕이 죽게 되면 이제 시호가 부여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백제 25대 문영왕의 경우 생전에는 사마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문영왕은 매주권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문영왕이라고 하는 시호가 이제 부여됐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백제 그 27대 위덕왕의 경우 생전에 창왕이라고 이제 불려졌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위덕이라고 하는 시호가 이제 붙여지게 되는 것이고, 사리감엔 사리감을 공양한 사람의 이름도 등장한다. 매형공주. 이는 성왕의 딸이자 위덕왕의 누이다. 그러니까 위덕왕 13년, 즉 성왕이 죽고 13년이 흐른 뒤 성왕의 딸이 사리감을 공양하고 탑과 함께 사찰을 건립한 것이다. 바로 그 성왕과 창왕대의 그 역사적인 그 시대 분위기와 그 이렇게 연관이 돼서 이 절터가 아마 그 백제 성왕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절터가 아니겠는가 하고 단정하는데 아주 유력한 자료가 돼주고 있습니다. 실제 능산리 사지가 성왕과 관련이 깊다는 건 사찰 옆에 위치해 있는 능산리 고분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능산리 절터에서 100m 좀 떨어진 곳에 있는 능산리 고분군. 이곳엔 모두 7개의 고분이 나란히 조성돼 있다. 그런데 이 고분들은 바로 백제 왕실의 고분이며 이 중에 성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이 고분군을 왕릉급으로 보는 이유는 고분의 밑지름이 20-30m에 달할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덤의 내부 구조를 통해서도 이 무덤이 왕릉급이란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곳은 고분군의 무덤 중 한 기를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다. 두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확장을 했습니다. 합장한 이제 무덤으로 볼 수가 있죠. 시신을 모셔두는 현실이다. 각 벽면이 거대한 하나의 판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벽면과 천정엔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네 벽면엔 사신도가 그려져 있고 천정엔 연꽃과 구름 무늬가 그려져 있다. 고구려의 경우는 90여 개 이상의 벽화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전부가 왕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왕릉을 포함한 최상층 계급의 무덤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백제에 와서는 송살리에서 벽화고분이 하나 있고 여기 능살리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벽화를 그릴 수 있는 계층은 아마 왕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능산리 고분군 7개의 무덤 중 성왕의 무덤은 어느 것일까? 이 책은 일제시대의 발굴 결과를 정리해 놓은 조선 고적도보다. 발굴 당시 무덤은 이미 도굴된 뒤여서 이렇다 할 유물은 찾을 수 없었다. 대신 무덤의 내부 구조를 통해 무덤의 주인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무덤군을 바라봤을 때 아랫열 오른쪽 무덤은 이런 모양이었다. 시신을 모셔두는 현실의 천정이 일직선으로 평평하다. 이에 비해 아랫열 중간 무덤은 천정이 둥그스름한 터널형이다. 아랫열 왼쪽 무덤은 벽면과 천정을 이어주는 부분이 꺾여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오각형 구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의 무덤도 이렇게 오각형의 구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중하총, 중하총 그림인데 그 도면인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천정이 이렇게 둥글게 돼 가지고 이렇게 길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터널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곱 개의 무덤 중에 성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건 아랫열의 중간에 있는 무덤이다. 시신을 모셔둔 현실의 천정이 둥근 터널형. 그런데 이 구조는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 바로 성왕의 아버지인 무령왕의 무덤과 똑같은 구조다. 그래서 여기 와 가지고는 공주의 벽돌을 돌로 바꿔만 놨지 구조 형식 면에서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공주에서 바로 이쪽으로 이어지는 형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여기에 있는 7개의 왕릉 중에서는 이 가운데 있는 무덤이 제일 오래됐고, 제일 오래됐다 그러는 것은 이 부여의 천도에서 제일 먼저 별세한 왕이 성왕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을 성왕릉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능산리 사찰에서 나온 독특한 모양의 사리감이 성왕릉의 둥그스름한 천정 구조와 닮았다는 것이다. 근데 그 성왕에 이제 시신을 안치한 관을 넣어둔 현실의 이제 그 구조가 아치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 능산리 2호분의 현실의 아치 모양으로 된 구조가 사리감의 형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추측을 해볼 건데, 독실한 그 불교 신자였던 성왕의 무덤의 현실 구조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사리감을 이제 만들지 않았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부여 능산리에 조성돼 있는 성왕의 무덤, 그리고 성왕이 죽고 13년 뒤 성왕릉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조성된 사찰. 이는 이 사찰이 성왕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다. 성왕은 백제 26대 왕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백제 무령왕의 아들로서 무령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성왕이 왕위에 오른 건 523년, 즉 6세기 초중반에 백제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또 백제의 수도를 공주에서 부여, 즉 사비로 옮겼던 아주 국가적인 사업을 단행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 성왕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절이 바로 이 부여 능살리에 세워져 있었던 이 사찰이다.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여창, 봉위 고왕, 위도 백인, 다조 번개, 종종 공덕. 해석을 해보면 여창, 즉 위덕왕이 고왕, 여기서 고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위덕왕의 아버지인 성왕이 되는 것입니다. 위덕왕은 아버지인 성왕을 받들기 위해서 100명을 출가시켜서 승려가 되게 하고 또 번개를 만들고 공덕을 닦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여기서 이 번개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리실 겁니다. 이 번개는 이 사찰의 천정의 종이나 천으로 그 장식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에 의하면 이 위덕왕이 아버지인 성왕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 대규모의 불교적인 의식과 행사를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탑에 사리감을 공양하고 또 이 사찰을 건립한 것도 바로 이런 백제 왕실에서 거행했던 불교 행사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일본 나라현에 위치한 법룡사. 4만 4천 평에 달하는 이 거대한 규모의 사찰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다. 그래서인지 사찰에 세워져 있는 각종 건축물뿐 아니라 그 안에 모셔져 있는 불상들은 대부분이 일본의 국보급 유물들이다. 특히 법룡사 금당엔 많은 불상들이 모셔져 있어 마치 박물관을 방불케 한다. 그런데 이 법룡사의 불상들 대부분이 고구려 백제와 관련이 있다. 석가삼존불은 백제계 장인으로 알려져 있는 도리가 만든 불상이다. 그런가 하면 법룡사 금당엔 그 유명한 담징의 금당벽화가 있다. 고구려 학문승이었던 담징이 법룡사에 와서 그렸다는 벽화다. 이곳엔 백제란 이름이 붙여진 관음상도 있다. 2.8m의 키에 가냘픈 몸매. 그래서 동양의 비너스로 불리는 이 불상은 백제에서 만들어 일본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이렇게 일본 법룡사엔 고대 삼국, 그 중에서도 특히 백제의 영향을 받은 불상이 많다. 그런데 일본 법룡사의 불상 중에 외부에 공개가 잘 되지 않는 불상이 있다. 바로 몽전이란 건물에 모셔져 있는 구세관음상이다. 봄과 가을에 각각 한 달씩 1년에 2번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된다. 구세관음상의 높이는 178.8cm. 사람의 신체와 같은 크기로 만들어 놓은 등신상이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구세관음상을 두고 사람을 본따 놓은 듯하다고 평한다. 뿐만 아니라 구세관음상이 쓰고 있는 화려한 관과 의상, 그리고 보주를 감싸고 있는 손의 조각은 정교하기 이를 데 없다. 그래서 일본에선 이 구세관음상을 두고 일본 최고의 불상 조각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최근 동국대의 김상현 교수는 법룡사 구세관음상에 대해 흥미로운 주장을 했다. 이제 이 원문에
부분에 나타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대일본 불교 전서. 그 대일본 불교 김상현 교수가 제시한 기록은 12권 대일본 불교 전서. 책에는 이제 일본의 불교 관련 기록들을 모아놓은 책으로 관련된 여러 그중에 종류의 법룡사의 스님이었던 성예가 남긴 기록이 있다. 그 중에 성해초 이근이 있죠. 우왕을 연모해서 지금 그래서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이 곧 15세기 초 법룡사의 스님이었던 성예는 법룡사 몽전의 구세관음상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적고 있다. 위덕왕이 부왕, 즉 성왕의 형상을 연모하여 만든 불상이 구세관음상이란 것이다. 일본에서는 일찍이 12세기 전반에 이것은 세속 사람의 모습을 조각한 것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또 그 성해초라고 하는 15세기 초의 기록에 분명히 이건 그 백제 그 성왕의 모습을 새긴 것이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달리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러한 성예초의 기록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기록이 있다. 1884년 미국인 페놀로자는 법룡사를 방문해 스님들로부터 구세관음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세관음상은 추구왕 때 백제에서 수입해온 불상이란 것이다. 일본에 남아있는 두 가지 기록에 의하면 법룡사의 구세관음상은 위덕왕이 자신의 아버지 성왕을 추모해 만든 것으로 일본 추고왕 때 백제에서 일본으로 전해졌다는 것이다. 과연 구세관음상은 백제에서 만들어진 것일까? 대표적인 백제불상인 서산마의 삼존부를 찾았다. 백제의 미소로 유명한 서산마의 삼존불은 일반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백제불상이기도 하다. 세 불상 중 중간에 있는 불상이 석가열애, 즉 부처이고 양쪽에 서 있는 것이 보살상이다. 그런데 서산마의 삼존불 중 부처의 오른쪽에 서 있는 보살상이 법룡사 몽전의 구세관음상과 유사했다. 과연 서산마의 삼존불과 구세관음상은 같은 양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 도리 양식의 특징입니다. 뭐 거의 유사하다고 그 뺨이 더 팽창된 것 외에는 거의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주를 양손으로 감싸듯 들고 있는 모습은 백제불상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부여에서 출토된 백제의 금동 보살 입상. 두 불상을 비교해보면 지느러미 모양의 옷자락이 닮아있다. 옷자락을 마치 지느러미 모양처럼 표현하는 건 백제불상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익산 연동리에 있는 석불좌상. 이 석불에서도 구세관음상과 닮아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 바로 불상 뒤에서 불상을 화려하게 장식해주는 광배다. 백제계 장인이 만들어 백제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법룡사 석가 삼존상이다. 그리고 법룡사 구세관음상의 광배를 보자. 외형적으로 광배의 모양은 전혀 다르다. 그런데 광배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5겹으로 이루어져 있다. 광배 문양을 5겹으로 나누어 장식하는 것도 백제에서 널리 유행했던 양식이다. 뭐 얼굴의 여러 가지 특징이라든가 지느러미형이라든가 봉보주인이라든가 뭐 그 5겹의 그 광배 문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백제입니다. 백제. 그대로 백제 것을 그대로 번안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본에 남아있는 기록대로 어쩌면 이 불상은 위덕왕이 성왕을 추모하여 만들었을 것이다. 일본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백제 성왕 때입니다. 이때 불교 경전과 함께 많은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사찰을 건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덕왕대에 와서는 여러 차례 이 불상을 일본으로 전해줍니다. 어쩌면 이때 이 구세관음상도 일본으로 보내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이 구세관음상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위덕왕이 성왕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불상이 이 구세관음상이라면 위덕왕 자신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아주 귀중하게 모셔졌을 텐데 이런 불상이 어떻게 일본으로 전해졌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남아있는 기록과 또 이 불상의 양식을 통해서 이 불상이 백제에서 일본으로 전해졌다는 사실과 또 위덕왕이 성왕을 추모해서 만든 것이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백제 왕실에서는 성왕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 불상을 조성하고 또 사찰을 건립하고 100명의 백성을 출가시켰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향로도 이 성왕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일까요? 향로에 새겨진 문양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향로의 몸체엔 한치의 틈도 없이 다양한 문양들이 장식돼 있다. 사람과 동물, 그리고 산과 계곡 등 현실 세계의 다양한 모습들이 64cm 높이의 향로에 모두 담겨 있다. 그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뚜껑에 장식돼 있는 새다.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새는 턱 아래에 작은 알을 끼고 있다. 그리고 발 아래엔 좀 더 큰 알이 놓여 있다. 이 알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백제의 건국 신화와 관련이 있다. 백제를 건국한 왕은 온조.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졸본 땅의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이다. 즉, 백제를 건국한 온조는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아들이다. 그런데 주몽의 첫째 아들이 부여에서 내려와 태자가 되자 온조는 남쪽으로 내려와 백제를 건국한다. 즉, 백제를 건국한 왕 온조의 아버지는 고구려의 주몽이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남아있는 주몽의 탄생 설화를 보면 알이 등장한다. 햇빛이 비추자 태기가 있어 알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알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주몽이란 것이다. 학계에선 대향로에 새겨진 알은 바로 이 주몽의 탄생 설화를 상징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건 백제의 뿌리가 부여란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주몽이 부여를 떠나 졸본 땅에 이르러 고구려를 건국했고, 그리고 주몽의 아들 온조가 고구려에서 남하해 백제를 건국했다. 즉, 백제의 뿌리는 부여인 것이다. 이러한 부여의 전통을 유난히 강조했던 왕이 바로 성왕이다. 무령왕에 이어 왕위에 오른 성왕은 왕위에 오른 지 16년이 되던 해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긴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고친다. 부여의 후손임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실제로 그 백제 왕실의 그 성씨가 부여씨 아닙니까? 부여씨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바로 부여 땅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여적인 전통, 또 부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위상, 이런 것을 이제 백제가 계승했다는 것을 내세우고
이걸 통해서 이제 고구려에 대한 어떤 일종의 종주국 행세를 하면서 이제 동북아시아의 그 정치 정세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백제 성왕의 장대한 뜻이랄까, 이상, 이런 것이 이제 들어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왕의 의지는 또 다른 문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향로 뚜껑에 있는 새의 발 부분을 보자. 다리 뒤쪽에 선명히 보이는 것이 흔히 닭의 다리에서 볼 수 있는 며느리 발톱이다. 이렇듯 며느리 발톱을 가지고 있는 새는 고분격화의 사신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신도는 동서남북 각 방위를 수호하는 동물을 그린 것인데 동쪽엔 청룡, 북쪽엔 현무, 서쪽엔 백호, 그리고 남쪽엔 주작이 그려져 있다. 주작은 남쪽을 수호하는 상상의 동물이다. 그런데 주작의 발 부분을 보면 향로 뚜껑에 새겨진 새와 똑같은 모양의 며느리 발톱이 있다. 이런 모습은 강서중묘에 그려져 있는 주작에서도 마찬가지다. 즉, 향로의 뚜껑에 있는 새는 바로 주작인 것이다. 주작이라고 하는 것은 남방을 이제 지켜주는 방위신이 아니겠습니까? 백제는 이제 538년에 성왕이 사비성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고쳤습니다. 이때 보면은 이제 남쪽이라고 하는 방위관념이 유독 강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바로 이제 이 금동향로의 꼭대기에 있는 이제 새를 주작이라고 봤을 때 바로 남쪽에 대한 관념,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상징적인 세계가 부여건국사라고 할 때 이것은 부여적인 전통의 어떤 강조하고 이제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대향로의 몸체에 새겨진 수많은 문양에서도 성왕과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향로엔 사람과 동물, 그리고 산과 계곡이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새겨져 있다. 향로의 몸체 부분을 펼쳐서 보면 연기 구멍이 보이는데 한 열에 5개씩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5개씩 짝을 이루고 있는 건 이것만이 아니다. 검은고 북등의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와 다양한 자태의 새, 그리고 산봉우리, 모두가 5개다. 왜 이렇게 5란 숫자를 중요하게 여긴 것일까? 이것은 부여적인 어떤 전통일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백제의 그 뿌리가 되는 이제 부여에서는 5라는 숫자를 기본 단위로 해가지고 사회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나 백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같은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백제 성왕이 사비성으로 전도한 다음에 수도를 5개 부로 나누고 지방을 5개 방으로 나눴던 것입니다. 이 5라는 숫자는 부여족하고 긴밀한 이제 관련을 맺고 있는 그런 이제 숫자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금동 대향로에도 보면 이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5라는 숫자가 이제 딱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 또 그런 배치 관계가 이제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도를 사비로 옮긴 성왕은 수도와 지방의 행정 체제를 새로이 정비했다. 수도인 사비성은 이렇게 5부로 나누었고 지방 행정 체제도 5방으로 바꾸었다. 이렇듯 백제 성왕의 의지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백제 금동 대향로, 바로 성왕의 뜻을 기리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을까. 이 향로엔 백제 중흥을 꿈꾸었던 성왕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성왕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사찰에서 이 성왕의 의지가 담겨 있는 향로가 발견됐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 향로 역시 백제 왕실에서 성왕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또 한 가지의 의문이 생길 겁니다. 도대체 위덕왕은
이 성왕을 추모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정성을 들인 걸까요? 뭐 어찌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추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위덕왕이 조성했던 불상이나 사찰 그리고 향로는 누가 봐도 예스럽지 않은 것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향로 하나만 보더라도 아주 적지 않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야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런 의문들을 더욱더 짙게 해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백제여창. 위덕왕은 아버지 성왕을 추모하기 위해서 출가해서 승려가 되려고 했다. 그러자 백성과 신하들이 이 나라의 종묘사직을 어느 나라에 넘겨주려고 그러느냐며 반대했다. 자, 이 기록에 의하면 위덕왕은 아버지 성왕을 추모하기 위해서 임금의 자리를 버리고 승려가 되려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위덕왕은 이토록 아버지 성왕을 추모하려고 애썼던 것일까요? 성왕과 그의 아들 위덕왕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중북 옥천군에 있는 한 농촌 마을. 이곳에 성왕과 관련된 유적지가 있다. 마을을 따라 흐르는 계곡. 구진벼루라 불리는 이곳에서 성왕이 마지막 숨을 거뒀다고 한다. 성왕은 왜 사비성이 아닌 이곳 옥천 계곡에서 숨을 거둔 것일까?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백제 성왕이 그 아들 여창을 고려산성에서 만나기 위해서 바로 이 구진배루 이 영역 내를 통과하다가 이 지점에서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왕은 아들 창을 만나러 관산성으로 가다가 숨을 거뒀다는 것이다. 당시 성왕의 아들 창이 있었다는 관산성은 성왕이 숨을 거둔 곳에서 불과 4km 떨어진 곳이다. 유적지 조사를 했던 성주탁 교수와 함께 산 정상에 올랐다. 이곳이 백제시대 고리산군입니다. 순수한 우리말의 고리산군이 그것이 한자화돼서 된 것이 고리환자 환산으로 돼서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관자로 이렇게 또 표현해서 관산성으로 관산군으로 또 이렇게 표현해서 나려옵니다. 또 지금 이렇게 자연 활성을 가지고 실제 산 정상엔 성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돌을 깨진 돌 그대로 가지고서 그대로 잘 다듬지 아니하고 그냥 싼 겁니다. 대부분 무너져 내리고 일부만 남아 있지만 큰 돌을 켜켜이 쌓아 올린 것이 분명 성의 흔적이다. 그리고 산성 안엔 백제의 것으로 보이는 토기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새끼 줄무늬가 선명한 백제 토기다. 예, 요 산악근 줄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성문톡으로 이렇게 학계에서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끈 모양의 네네네. 무늬가 있다. 네네. 요거는 그럼 백제계. 예, 백제기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산성은 어떤 성이길래 성왕의 아들 창이 머물러 있었던 것일까? 산 정상에서 내려보면 이곳엔 충청도와 경상도를 잇는 국도와 철도 그리고 고속도로가 모두 모여 있다. 충청도와 경상도를 잇는 유일한 통로, 즉 삼국시대 이곳은 백제와 신라의 접경지였던 것이다. 이것이 아주 교통의 중심입니다. 호서 지방과 이 경상도로 통하는 길목에서 요밖에 없습니다. 백제 웅진 시대부터 지금까지 나려오도록 이것이 아주 국도의 아주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 능선은 백제 시대 때의 국경선이다. 신라하고 백제의 국경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가장 교통의 요충지요, 군사적 전략 지역입니다. 당시 성왕의 아들 창이 있었던 관산성은 신라와 접해 있는 최전선이었다. 그리고 이 지역엔 관산성 외에 또 다른 백제의 성들이 있었다. 산능선을 따라 봉우리마다 성이 쌓여 있었는데 그것이 모두 5개였다. 그렇다면 당시 성왕의 아들 창은 왜 이렇게 최전선에 나와 있었던 것일까? 551년 백제는 신라와 연합해 고구려를 공격한다. 이때 신라는 한강 상류 지역을, 백제는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한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2년 뒤 신라는 백제를 공격해 한강 하류 지역을 빼앗고 만다. 예기치 못했던 신라의 배신 행위를 놓고 백제 조정에선 논란이 벌어졌다. 이때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인물이 창이었다. 그러나 이 왕자 여창은 그러한 온건론자들 강하게 질타합니다. 왜 겁이 많으냐? 겁이 많. 이렇게 질타를 하면서 이 신라 공격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한 거죠. 성왕은 이런 아들의 주장을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켰죠. 드디어 554년 성왕의 아들 창은 가야군까지 동원해 관산성으로 진격했다. 백제의 기습 공격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초반 백제의 공격에 참패를 당했던 신라가 신라 전역에서 군대를 동원했고 554년 관산성에서는 백제와 가야 연합군 그리고 신라군 간의 치열한 접전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즈음 성왕은 호위병 50명만을 이끌고 관산성으로 향한다. 전쟁터에서 고생하는 아들 창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입수한 신라군은 백제 성왕이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성왕이 나타나자 기습 공격을 해 성왕을 사로잡았다. 이때 성왕을 잡은 사람은 고간 도도. 그는 노비 출신의 장수였다. 일본 서기엔 당시 성왕이 어떻게 마지막 숨을 거뒀는지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도도가 머리를 베겠다고 하자 성왕은 왕의 머리를 노비의 손에 맡길 수 없다고 한다. 도도가 다시 우리 국법엔 노비의 손으로 왕의 머리를 칠 수 있다고 맞서자 성왕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목을 베도록 허락했다고 한다. 그렇게 신라 노비가 휘두른 칼에 백제 성왕은 쓰러지고 만다. 전쟁을 적극 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도 자신이었고, 또 자기를 위로하러 오려고 했던 아버지가 결국은 자기 때문에 이 신라군의 포로로 되졌고, 또 그래서 이제 시체마저 온전하게 수습하지 못한 이런 것, 이것들이 전부 이제 이 자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간절한 추모, 이런 마음들이 다른 어떤 때보다 더 강하게, 다른 어떤 그 아들보다도 더 강하게 우러나지 않았을까. 성왕의 죽음으로 백제는 관산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만다. 그리고 아버지 성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위덕왕. 그가 아버지 성왕을 그리며 만든 것이 바로 이 백제 금동대향로가 아닐까. 성왕의 시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이 신라군이
성왕의 시신을 구덩이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딘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곳에다 아무렇게나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왕의 몸은 백제, 그리고 머리는 신라 경주로 가지고 가서 이 관청 계단 아래다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대신들이 늘 지나다니면서 이 성왕의 머리를 밟고 다녔다는 것이죠.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성왕은 그 시신마저 수습하지 못할 정도로 그 성왕의 최후가 비참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위덕왕은 아버지 성왕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은 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위를 버리고 승려가 되려고 했지만은 왕위를 이어가야 하는 태자의 신분이었기에 그것마저도 자신의 뜻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위덕왕이 어떤 심정으로 사찰을 짓고 불상을 조성하고 또 향로를 만들었는지 15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00년의 침묵을 깨고 우리 앞에 모습을 나타낸 백제 금동 대향로. 이 향로에는 백제 중흥을 꿈꿔왔던 성왕의 꿈과 좌절이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성왕의 비참한 최후를 감당해내야만 했던 위덕왕의 애달픈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백제 금동 대향로는 백제 위덕왕이 스스로를 불효자라 여기며 써내려간 사부곡인 것입니다.